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 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외교 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착 토크. 종창 브라더스의 종착역 없는 종창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 원장님, 김종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 일본 대사관 바라보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눠봤는데 오늘은 다시 녹음실에서 뵙습니다. 아, 또 나가고 싶네요, 저는. 네, 햇볕 자주 쬐는 게 좋으니까요. 네. 비타민 D도 생기고요. 오늘 하니까. 비 온대. 네, 비가 오는 관계로 오늘은 녹음실에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종대 편집장님은 지난번에 중국 갔다 오신 거, 그 취재하고 오신 것 때문에 바쁘셨죠, 그거 정리하시느라고. 아니 뭐 한동안 잘 우려 먹었어요. 각종 방송, 네. 또 뭐 기사로 잘 썼어요. 군사 전문가에서 국방 전문가에서 국제 문제 전문가로 지금 다시 변신을 했어요. 중국까지 가시고요. 제가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팟캐스트에서는 또 수필 문학, 팟캐스트 현대 수필 문학가로 또 등단했잖아. 우리가 팟짱에서 뭐든 시키면 해요. 네. 장안의 화제인 러브레터까지. 아유, 김종대 편집장님 팔방 미인이에요, 정말 보면은. 뭐 듣기 나쁘지 않은 소리지만은 먹고 살려면 할 수 없어요. 네, 먹고 살려면 할 수 없다. 명언을 남겨주셨는데, 자, 저희가 그 지난번에 아베와 박근혜 대통령의 뭐 닮은 점 이런 걸 좀 지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박 대통령은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계속해서 유체 이탈시 확보를 구사하면서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뭐 대선 불법 캠프도 적발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지난 대선 관련 그 불법 자금 그 의혹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자신은 개혁 주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봐도 지금 김창수 우리 편집장님이 원장님이 예언하셨다시피 꼬리 자르기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 홍준표 지사가 검찰에 소환은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좀 보고 계셨어요? 지금 우리 박 기자님께서 잠깐 까먹고 계시는데요. 네네. 지금 이 시간은 제가 김창수의 눈을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이어가지고 제가 그걸 답변하는 김창수의 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창수의 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뭔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오 하려다가 김종대 편집장 흉내 내서요. 잘 안 됩니다 저는. 지난번에 정말 흉내 잘 내셨어요. 아 그랬습니까?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세상은 초록으로 바뀌었습니다. 3, 4월 봄꽃이 만연했는데 봄꽃의 향연을 잘 즐기셨는지요? 이제 초록의 향연을 즐길 때가 됐습니다. 봄꽃들이 3, 4월 달 아름답게 펴놨다가 모두 꽃잎을 바람에 떨궜습니다. 봄꽃들의 특징은 올 봄에 살펴보니까 꽃잎을 바람에 과감하게 떨군다는 것입니다. 매화, 벚꽃, 복숭아꽃, 살구꽃 모두 바람에 꽃잎을 떨궜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더군요. 꽃비가 내리는 날. 뭐 그런 노래 있지 않았습니까? 꽃비가 내리는 날. 하늘과 땅 사이에 꽃비가 내리는 날. 소녀를 만났지요.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좀 부르겠습니다만 제 실력이 워낙 형편없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꽃잎은 꽃비가 되어서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연인들이 만나기도 하지요. 바람에 떨어지는 꽃잎은 보도 위에서도 보도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지금 철쭉도 졌습니다. 철쭉은 다른 봄꽃들과 달리 꽃잎을 떨구지가 않더군요. 끝까지 꽃잎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청취자 여러분 철쭉을 한번 보십시오. 초록색 이파리 위에 철쭉이 마치 진흙밭 위에 봄 눈이 녹듯이 지금 녹아 있습니다. 황토길에 누운 것 같은 모습입니다. 제가 왜 봄꽃, 바람에 날리는 봄꽃과 철쭉을 비교하는 말을 했을까요? 이 말 하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현재 8명의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 모두가 다 질척거리게 녹아나고 있는 진흙밭 위에 녹고 있는 눈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과감하게 봄꽃처럼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십시오. 떨구십시오. 그러면은 떨구는 봄꽃은 아름답습니다. 누가 그러자 조지훈 시인이 그랬습니다. 꽃이 진다고 바람을 탓하랴. 바람을 탓하지 말고 지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부정부패 없는 나라가 되도록 남은 여생을 다 바치십시오. 홍준표 지사 뭐 하십니까?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 비서실장, 지금도 고위공직자들은 전직을 불러줍니다. 이완구 지사 물러났어도 지사라고 합니다. 그건 그만큼 명예롭기 때문입니다. 자, 자신의 명예를 지키십시오. 꽃잎처럼 떨구십시오. 그리고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여생을 바치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 성완종 리스트 관련 질문을 던졌더니 시적으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김창수의 눈이 오늘은 시 한 편이 됐습니다. 역시 통하는 게 있는가 본데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그 공군 중령이 참모 총장한테 명예롭게 결심하십시오. 네.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 편지를 창수 형이 다 읽어보질 않았을 건데 이게 비슷해져 있다고. 그러나요? 저는 읽지는 않았습니다. A4지 3장 분량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국방을 27년 하고 그런 편지는 처음 봤거든. 중령이 총장한테 아주 세요. 네. 거의 비슷한. 근데 국방부에서는 현역 중령이 아니라는 식으로 또 물타기했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실명 다 밝히고 다 당사자가 있는데 어떻게 아닙니까? 제가 그 편지를 직접 보지 못하고 저는 뉴스만 봤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이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현역이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발표한 뉴스를 봤어요. 아니 추정된다고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전화 한 통이면 다 되는데. 네. 나 어떻게든 이제 감추고 싶어하는 그런 심경이 좀 담겨 있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뭐 꼬리 자르기 물타기 이런 걸 하고 싶었겠죠. 그럼 뭐 대통령이나 총장이나 똑같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 비슷한 욕 먹고 비슷하게 버티고. 자, 성완종 리스트 파문 관련해서 자, 이 봄꽃처럼 다 떨궈야 된다. 꽃잎이 떨궈지듯이 떨궈야 되지 진흙탕 위에 녹는 눈처럼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홍준표 지사 검찰에 소환되는 모습 좀 보셨나요? 활짝 웃으면서 보더라고요. 카네이션 달고 출두했죠. 네. 뭐 짐짓 이제 검찰 출신으로서 남다른 여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많이 내가 해봤다 이거 아니에요?
입장만 바뀌었을 뿐이지. 고향이 왔다. 검찰 잘 알고 네. 이 정도는 뭐 또 현역 정치인이다 보니까 또 여유를 그렇게 부림으로써 자신의 어떤 위신을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뭐 이런 정도 의지 표시는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검찰이 갖고서 이렇게 추궁하는 네. 각종 어떤 그 범죄의 근거와 홍준표 지사가 이제 내놓은 소명 자료가 그게 균형이 안 된다고.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고. 소명 자료 한 건 가지고 네. 그다음에 다른 의혹 가지고 추궁하니까 그건 차차 소명하겠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뭐 그게 소명이 되는 건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굉장히 그 들어갈 때 자신만만하고 나올 때 여유 있는 표정에 비해서는 내놓은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언론 앞에서는 여유 있는 표정을 지었는데 들어가서는 뭐 제기된 의혹이나 검찰에서 내놓은 그런 사실 증거에 대해서는 별로 반박을 못한 것 같아요. 구속시켜야 돼. 네. 구속시키면 다 불어. 자신이 모래시계 검사라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던 모양이죠. 홍준표 네. 도지사는요. 근데 어떻게 본다면은 참 자신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홍준표 지사 본인은 자기가 국가를 위해서 그동안에 봉사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근데 물론 공직을 했죠. 검찰로서.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홍준표 지사 스스로 생각하는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도움을 받고 국가 기능을 활용해서 국민의 세금을 받아가면서 자신이 검찰로서 지금까지 공직을 수행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검찰로서 공직을 수행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얻은 자신의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자신의 범죄 의혹을 은폐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지원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익힌 자신의 공적 경험을 지금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의문을 감추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홍준표 지사와 같이 공직을 역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자신의 명예에 대해서 높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이 각별히 처신을 잘해야 되는 것은 자신이 국가에 대해서 봉사했던 것뿐만 아니라 국가의 도움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오늘날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하는 게 뭡니까? 결국 하는 거는 검찰 수사받고 나서 하는 거는 단 1원이라도 받은 게 있으면은 그러면은 1원이라도 받은 불법 자금을 받은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지금 의혹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그렇게 말합니까? 이영구 총리는 뭐라고 그랬죠? 목숨 내놓겠다고. 목숨 내놓고 그랬잖아. 그런 것도 이 양반은 또 단 1원이라도 불법 자금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또 함정이 있는 거예요. 돈은 받았는데 불법 자금 안 받았다. 이렇게 빠져나가려는 그런 함정이 있어. 그러니까 의심을 하니까 네네. 그렇게까지 저는 의문의 눈을 홍준표 지사에게 좀 가지고 보는데요. 아무튼 홍준표 지사가 제가 볼 때는 좀 따뜻하거나 당당하거나 그러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대체 지금 이 사건이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달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리스트가 지금 알려진 지. 한 달 동안에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수사가 뭐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계속 제기됐는데 이제서야 홍준표 지사를 소환하고 뭐 이번 주에 이완구 전 총리가 소환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 뭐 제대로만 한다면야 기다려주는 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네. 이게 갑작스러운 수사니까 준비가 필요했겠죠. 그런데 어디론가 이제 비리 척결이나 이런 문제들은 다 증발이 돼 버렸습니다. 우리가 애시당초 이 문제는 사자방에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거기서 시작한 건데 몸통은 어리가고 이제 성완종 게이트만 남았는데. 사실 이런 와중에서 뜬금없는 또 정치개혁 논의가 나오고 우리가 원래 정치개혁이라고 할 때는 뭐 소선거구제를 대선거구제로 바꾸자든가 네.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자든가 아니면은 정당의 제왕적 리더십을 척결한다든가 예지까지는 이런 걸 정치개혁이라고 우리는 통상 얘기를 해왔던 것이죠. 네. 단순히 비리 척결이라면 그건 정치개혁이 아니라 그냥 수사하는 거예요. 여기엔 정치개혁이란 수사를 갖다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정치개혁이라고 할 때는 그 정치의 어떤 기본 룰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으로써 어떤 그 정치의 속성, 제도, 리더십, 권력의 어떤 그 본질을 바꾼다. 이걸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성완종 게이트에다 정치개혁을 갖다 붙이고 이거 갖다 붙이고 저거 갖다 붙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산으로 가는 건지 강으로 가는 건지 지금 알 수가 없는 형국이 됐죠.
결국은 지리멸렬하게 이 수사를 지켜보다가 이제 국민들이 피로해지는 이런 어떤 형국으로 가리라고 보고 저는 그 하반기에 성완종 게이트 문제 뒷수습하느라고 이 정권은 시간 다 보내고 뭐 보궐선거도 재미없을 거고 이런 식으로 관측하는 여론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아니 전부터 택도 없다. 저 그냥 퉁치고 넘어간다. 그냥 퉁치고 넘어가면은 아니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피로감 느끼게 질질 끌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 봐야 아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척하면 아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또 뭐 설왕설래하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끌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되다가 무슨 정치 개혁입니까? 정치가 더 질곡에 빠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대통령 한 달 없으니 정치 잘 돌아갔어요. 내가 보기에 정치 개혁 할 필요 없어. 아니 총리도 없는데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더라고. 그러니까 요즘도 사실 대통령 잘 안 나타나는데 한 달간 대한민국이 유고 상황이었다고 유고 상황. 그렇죠. 안 보였잖아요. 총리도 없었고. 그러니까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더라고. 그러더니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져요. 이거는 원래 의원 내각제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한국 같은 대통령제에서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자리에 털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존에 한 달간 잘 만들어왔던 정치 분위기 다 깨졌지 않습니까? 도루묵이 됐죠 그냥. 네, 그래서 자리 털고 일어나는 여기 혼자 사는 여성만큼 심술궂게 말이지 다 판 깨버리고 툭하면 삐져서 들어 눕겠다는데 그런데 정치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리나라는 누가 뭐래도 대통령 중심제 국가고 그것도 어떤 제왕적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 더더욱 대통령 행세하기 좋은 이런 어떤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데 국회가 그 사이에 뭐 좀 해보려고 했다가 깨지는 거 보십시오. 지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또 거기에다 성완종 게이트까지 한동안 정치적으로 이것이 진행되는 듯 했죠. 그러나 권력이 개입해서 다 갈아엎어버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게. 참 이 말씀 들어보니까 걱정이네요. 이게 그냥 성완종 게이트도 그렇고 여야 정치권 전문가들이 합의한 연금 문제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가다가 흐지부지 되고 국민들은 또 망각하고 이렇게 그냥 사라질까 봐 걱정이 되네요. 성완종 게이트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 성완종 게이트로 조성된 불법 자금이 대통령 선거에 흘러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증거라기보다는 증인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죠? 홍문종 의원한테 2억 원을 줬다는 그런 증언도 있는데 근데 이제 수사 방향을 그쪽으로 지금 안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홍준표 그다음에 뭐 이완구 이런 선에서 대충 이제 정리할 거로 보이는데요. 대통령 선거에 2억 원의 자금 흘러 들어갔다는 증언이 나오면은 집중적으로 수사해 볼 만합니다. 마침 이번에 보니까 서울대학교 무슨 시험에서 부정 시험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면 재시험을 치른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조사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통령 선거에 2억 원의 불법 선거자금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전면 재선거를 하라 그런 건 아닙니다. 뭐 대학 시험도 아니니까. 그건 아니고. 물론 그건 아니죠. 놀랬죠. 제가 전면 재선거하고 지나가는 줄 알고. 그건 아니고요. 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면 그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고. 네. 어쨌든지 간에 수사는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근데 김종인 편집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무튼지 간에 뭐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안 계실 때는 잘 되다가 계시면은 뭐 다 실종된다 그랬는데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 계시니까 그렇죠.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이 국민의 어떤 자산이 아니라 짐이 돼 가고 있어요. 뒤늦게 심술 부리는 대통령 이러다 보면 아주 짜증 나는 건데. 사실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말은 많습니다만 여야가 그래도 머리를 맞대고 박 터지게 싸우고 토론해 가면서 어떤 민간인들까지 포함한 협의기구에서 한 거 아닙니까? 합의를 해낸 거잖아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이러는 와중에 어떤 그 청와대도 다 동의했던 거고 반드시 5월 2일까지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당사자는 청와대에서 푸시한 거예요. 그리고 지방선거 있기 전에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계속 성완종 문제에 대해서 물타기하려고 했다는 게 뭐였습니까? 5월 2일까지 공무원 연금 개혁해야 된다. 근데 뭐 이젠 또 이건 유체 이탈인지 영혼 이탈인지 아니면은 정신분열인지 내가 모르겠지만 도대체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 지금 1년의 이 성완종 사태로부터 이 연금 개혁안까지 이루어지는 작금의 이 현상은
대한민국의 대단히 흥미로운 정치 실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대통령과 정치가 정면으로 대립하는 겁니다. 이건 여야 대립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대통령은 본인이 정치인이 아니라 통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치 담론과 정치 담론의 대결이죠. 이거 여야와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오히려 여당 대표부가 더 바보된 거예요. 야당보다도. 그렇죠. 여당 대표 바보됐죠. 네. 여당 대표에서 사과문도 냈지 않습니까? 유승민 원내대표가. 네. 게다가 말이죠. 그 성완종 수사를 하는 와중에서도 홍준표 지사의 그 내뱉는 말들 보면 그 윤승모라고 네네. 경남기업 부사장 출신이 돈을 조성하고 전달한 당사자입니다. 배달 사고 냈대잖아요. 배달 사고라고 막 그러는데, 근데 내가 윤승모 씨를 좀 알아요. 그 사람은 그래요? 옛날에 정치부 기자였어요. 동아일보에. 그런가요? 예. 그래서 내가 취재하는 것도 여러 번 봤고 네. 술도 같이 많이 마셨는데 그 사람이 경남기업 갔다는 거 한동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서 이제 보면은 그 어떤 품성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것에 대해 가치관에 대해서는 내가 평할 자신이 없지만 팩트에 관한 거는 정확하다고. 기자 관한 출신이기도 것은. 하고 예. 만나본 결과 팩트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정확하다. 그러지 뭐 이 말 저 말 할 친구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윤승모를 지목해서 홍준표 지사는 뭐 증인을 빼돌린다, 증인을 조정하고 있다. 네네. 이거는 말입니다. 만일에 야당이 했다 하더라도 이런 말은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검찰 출신이고 현직 지사가 그걸 기자 간담회에서 말을 했고 네. 이건 공권력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거고 자신의 법적 지식을 이런 부분에 활용하겠다는 어떤 그 의지를 내비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경선 자금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독자적인 행보를 걷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여당의 김무성, 유승민 두 대표도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유고시에 독자 노선을 걸은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야당이 하고 사회적 대타협, 사회적 기구하고 손을 잡은 겁니다. 네네. 이거 지금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 못마땅한 일이에요. 어느 날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니까 그 자리에 누운 것도 사실은 삐져서 누운 건데 네. 보니까 재미없게 나한테 다 도전하는 거야? 감히 합의해버리고 다 잘 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을 스스로 찰 길을 찾고 스스로 행복해지는 게 너무 싫어. 반드시 자기가 다 해야 돼. 네. 그러면은 5월 2일까지 해달라고 했어도 자리에 누운 사이에 합의를 하니까 나 없는 사이에 했다는 거야. 나 없는 사이에. 네. 그래가지고 다 뒤집어 엎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 없는 사이에 아베하고 오바마 대통령하고도 했는데 거기 가서도 한번 뒤집어 보시지. 이제는 저것도 아예 몸져 놓을 일인데 네. 저건 아예 그냥 모르세란 말이에요. 아예 모르세요. 그러게요. 근데 김무성 대표는 뭡니까 그러면 또 유승민 대표는 뭐예요? 유승민 대표는 본인이 경제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네. 경제 전문가여가지고 이 연금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가지고 해결책을 만들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텐데 본인의 얼굴에 완전히 먹칠하는 거고 본인이 그렇죠. 그동안에 만들었던 커리어에 완전히 먹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김무성 대표는 뭐예요? 김무성 대표는 아니 이런 겁니다. 자 예컨대 저희 뭐 안 식구가 교사인데 어디 워크숍을 일주일 갔어. 네. 그래가지고 집이 엉망이 되는 거야. 청소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근데 돌아올 날짜가 됐어. 네. 그런데 와 보면 출장 갔다 와서 집안이 엉망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가 큰맘 먹고 하루 일어나서 이불도 털고 설거지도 하고 방을 윤기나게 싹싹 닦았어. 그러면 와가지고 좀 좋은 표정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돌아와가지고 말이지 짜증부터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칭찬하면 안 할 망정. 그러더니 설거지 내는데 왜 저 접시가 저기 있고 왜 그릇이 저기 있고 그렇게 놔도 되거든. 네. 그런데 이걸 갖고 다른 꼬투리를 잡으면서 성질 버럭버럭 내면 그때 내 기분이 어떨까? 그때 내 기분이? 그러니까 해외 여행을 가셨어. 네. 갔는데 과로를 많이 하셨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영어 연설도 안 했는데 왜 그런지 몰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반질반질하게 청소 다 해놓고 해결 다 하니까 네. 갑자기 침대에 벌러덩 들어 누워가지고 나오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릇은 왜 저기 접시는 이러고 저기 뭐냐 왜 신발 정리는 왜 이렇게 했으면 뭘 해가지고 하면 자기가 나 상전이요? 지가 하래서 한 거고 저 뭐야 다 그 정리할 만하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걸 갖고 그러니까 뭘 마치 말이지 무슨 자기가 무슨 뭐 저기 무슨 꺼준 돈 갚으라는 식으로 큰 소리 벅벅 지르면은 아니 고생은 연락에 해놓고 이건 무슨 꼴이야? 이게 뭔 꼴이야? 그러니까 이게 김종대 평장이 아까 예를 드셨지만은 경험담 아니세요 혹시? 사모님이 어디 갔다 오셨을 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계속 보였는데 답변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화나신 신기해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화나신 거예요? 근데 열받을 만하지. 박근혜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난 하여튼 김무성 대표 보면은 참 그 양반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채인 게 지금 한두 번입니까? 이번에도 사회적 대타협했다 그래가지고 잘하면은 정말 이 대권 후보 반열에서 지금 선두로 치고 나갈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뭐 지방 보궐선거도 얘기했겠다. 그다음에 사회적 대타협해가지고 연금 문제도 어쨌든지 간에 그런 방식으로 해결책을 만들고 있겠다. 근데 대통령 한마디에 바로 그냥 꼬꾸라져 버리대.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저번에 뭐 그 개헌 문제도 그렇고 중국에서 그렇고요. 얘기했다가 와서 아니다 뭐 얘기하고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아니에요. 그냥 맞서다가 청와대 앞에서는 그냥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니까 우리 헌법에 그 저기 지금 얘기하시는 그 정상적 정치는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해요. 그건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나 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만 없으면 바로 우리나라는 내각제예요. 왜? 장관의 6명이 국회의원입니다. 그다음에 총리 뭐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만 없으면 내각제 다 끝난 거고 정치 잘 돌아가요. 내가 개헌하자는 얘기는 안 해요. 그렇지만 어떨 땐 대통령이 없어야 잘 돌아가는 정치라 이겁니다. 이게 그런데 불행하게도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를 표방하고 있으니 저기 툭하면은 그 자리에 누워버리는 대통령이 있는 이상 이 불행은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헌법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개헌 문제까지 저희가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대통령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정말 그 정치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를 이번에 봤어요. 국민 잘 돌아가. 연금 문제, 뭐 공무원 연금 개혁안 이런 문제 보면서 합의가 됐는데 이걸 다시 뒤집어버리는 대통령제 국가. 이 개헌 문제까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참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짐이 되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자, 저희 계속 얘기 나눠봤자 안타깝고 분하고 답답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주제를 좀 바꿔서 또 중요한 문제가 저희가 하나가 또 있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이번 지난 9일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사출 시험에 성공했어요.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서 동체 북극성 1이라고 쓴 탄도미사일이 수중에서 솟구쳐 오르는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한반도 군사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자, 두 분께서는 이번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 성공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우선은 이 왜 이때 했는가 그것부터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 이때 했는가? 5월 8일 날, 5월 9일 날 노동신문을 통해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근데 이걸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모스크바에서는 러시아 전승기념 70주년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전승기념 70주년 행사에 많은 나라들이 참석하지 않았죠.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참석한다 그래놓고 참석 안 했어요. 안 갔어요. 근데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올해는 숫자로 몇 가지 키워드를 말해본다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이라는 게 올해는 각별히 중요한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종전 70주년 행사에서 러시아에서는 이거를 지금 대대적으로 하려고 했죠. 근데 미국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한판 붙는 바람에 미국이 지금 러시아를 제재를 하니까 러시아에서 애초에 계획했던 것만큼 대대적인 그런 전승 70주년 기념 행사가 되지 않습니다. 전승 60주년 기념 행사보다도 참가 국가들이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네. 전승 60주년 기념 행사 때는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이 참가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참가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영남 최고국민회 상임위원장이 참석했고요. 대대적인 행사를 했었죠. 근데도 불구하고 행사가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푸틴은 뭐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에 대한 아쉬움 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기로 했는데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러시아는 러시아 70주년 관련 기념 메달인가를 북한에 보냈어요.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변함없는 튼튼한 그런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 타이밍상 이때 북한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 사출 실험을 한 그 타이밍이 가지는 그 내포되어 있는 어떤 의미를 우리가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하고 북한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 않고 5월 9일 날 전승기념일 러시아의 전승기념일 행사를 하는 날에 맞춰가지고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출 발사를 한 겁니다. 네. 근데 그때 러시아에서 불군 광장에서 열병식을 할 때는 어떤 무기가 등장했냐면은 거기에는 러시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등장한 거예요. 12,000km를 날아가는 러시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이동식 발사대기 해가지고 열병식장에 나타났습니다. 네. 이거는 다탄도미사일이에요. MIRV라고 그러죠. 날아가다가 탄도가 여러 가지로 갈라져 버리니까 이거는 미국이 MD 체제를 구축해도 MD로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못 막죠. MIRV는. 그게 지금 이번에 70주년 열병식 때 나타났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북한이 사출 발사 실험한 거 이거는 이제 사출 실험이니까 잠수함 발사 미사일로 해가지고 목표 지점까지 날아가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성공을 한다면은 이게 이제 장차 대륙간 잠수함 발사 미사일로서 성공을 한다면은 MD를 뚫는 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러시아하고 북한이 같은 날짜에 맞춰가지고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판을 새롭게 짜고 있는 이 질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질서에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 되는 질서는 MD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를 돌파하는 그런 지금 보여주는 거네. 그런 실험을 한 거죠 지금. 네. 이것 때문에 중국 러시아 안 갔나 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이거 하느라고 러시아 가질 못한 거야. 네.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지.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이건 순전히 추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 가기로 합의를 했을까? 전 처음부터 그런 의문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아마 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가령 이제 이 전승 기념 행사가 대규모로 진행됐을 때 60주년 행사 비슷하게 한 5, 60개국이 와가지고 정말로 삐까번쩍가 진행된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갔을지도 모르겠죠. 미국도 거기에 참석하고 일본도 참석하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추측입니다. 근데 작년부터 계속 북한의 군 관련자들이 러시아를 방문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작년에 그 덕수궁에서 파장하고 있을 때 그때 북한의 최영해가 러시아를 방문했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네. 그러니까 최영해가 총참모장 출신이 아닙니까? 아니 그 총참모장이 아니라 총정치국장, 총정치국장 출신이고 그 이후에 올해 현영철 총참모장이 또 러시아를 갔어요. 러시아 가가지고 또 막 엄청나게 강경반을 쏟아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에도벨론 띄우는 게 아니었나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MD 체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러시아하고 북한이 동시에 어떤 모종의 음모를 꾸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제 추론입니다. 그 상당히 우려스러운 말씀이신데 같은 날 이제 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만 발사한 것이 아니고 함대함 미사일도 발사했단 말이죠. 그렇죠. 3발을 발사했습니다. 네. 이것이 거의 하루에 이루어지고 막 터뜨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서해 우리나라 서북해역 그 북방 한계선 NLL 부근에서 이제는 북한이 자기네 경계선을 설정한 경계선을 남측이 침범하면은
경고 없이 조준 사격, 그렇죠? 격파 사격하겠다. 네. 이러면서 굉장히 도발적 언사를 내뱉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다 합쳐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저는 2010년도 상황이라고 봐요. 2010년도. 네, 2010년에 이제 서해에 미국의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이 네. 그 진입하느냐 문제로 미국과 중국 간에 날카롭게 대치 전선이 거졌습니다. 아주 살벌했어요. 그게 대략 2010년 7월부터입니다. 네. 이것이 약 한 4개월간 지속이 되면서 가파르게 그 어떤 강대국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그해 11월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의 지정학적 의미라는 것은 미중 간의 대치가 높아질수록 한반도의 어떤 그 분쟁적인 요인이 강화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바로 어떤 그 강대국 정치의 압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북한의 입장에서는 네. 바로 미중 간의 어떤 또는 미러 간의 이런 전략적 대치가 강화되는 이 순간이 본인이 최첨병으로 나서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절호의 기회라고 포착한다는 거죠. 기회로 포착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강대국 특히 중국의 어떤 러시아로부터 또 이런 어떤 그 미국에 대치하고 있는 세력권으로부터 어떤 하나의 지분을 확보하는 데 있어가지고 매우 좋은 어떤 그 국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러한 강대국 정치에 편승을 한다는 겁니다. 네.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시점은 2010년 이후로 미중 간의 전략적 대치가 가장 강화된 시점입니다. 그렇죠. 지금이 가장 강화된 시점이라고 봐야 네. 돼요. 두 번째 전략적 충돌이 온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세계가 다 숨죽이고 조심조심하지만 북한은 이런 흐름에 편승을 함으로써 오히려 자기가 주된 행위자로서의 지분을 확보하는데 이 정국이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게 나쁘지 않은 건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선일보 있어요. 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 자 이게 왜 문제냐. 네. 물론 북한이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굉장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네. 또 언젠가는 이것이 현실화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왜 위험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기부터 한번 정리를 잠깐 해볼까요? 그러시죠. 네네. 자 그러면은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북한의 주장대로 네. 이것이 하나의 위협이 되는데 몇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기존의 북한 잠수함 갖고는 안 됩니다. 기존의 북한 잠수함은 다 소형이라고. 네. 뭐 6호급이 있고 이건 300톤 이하예요. 그 이상이 되는 건 잠수함이라 그럽니다. 잠수정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로미오급이나 상어급이 있는 겁니다. 옛날에 강릉에 들어온 거는 상어급이고 그다음에 동해항에 한번 또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건 6호급입니다. 네. 골고루 다 들어왔어요. 어망에 걸려서. 작전하다가 아니고 어망에 스크루가 걸려가지고 김영삼 정부 때 이것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김대중 정부까지 네. 2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이런 정도 잠수함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네. 3,000톤급이 돼야 그 선교에 해당되는 그 잠수함에 튀어나온 부분에 지휘 통제 센터도 있지만은 미사일 거치대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발 쏠라고 그거 만들겠습니까? 최소한 3발은 쏴야 돼요. 네. 3개의 거치대 발사대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커야 돼요. 이게 스페이스가. 자, 이런 잠수함을 북한이 갖고 있느냐 문제입니다. 이거는 갖고 있다는 소문은 들리지만 우리 정보 당국의 공식 판단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답니다. 네. 이게 공식적인 정보예요. 자, 우선은 발사할 이 미사일을 운반할 잠수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네. 두 번째, 그 잠수함이 3,000톤급 이상 되는 중대형 잠수함이라고 한다면 네. 이것을 자체 건조해야 됩니다.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들여오든지 해서 자체 건조해야 되는데 우선은 이런 잠항 능력이 뛰어나고 탑재 중량이 매우 뛰어난 잠수함을 과연 북한이 성공적으로 만들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이 부분 아직 확인 안 됐죠. 확인 안 된 겁니다. 네. 두 번째로 이번에 쐈대 넣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모조품을 쏜 거라고 모조품. 그러니까 그 지상에서 발사 시험을 여러 번 해보고 네. 이것을 수중에 맞게 조건을 하나씩 높이다가 어느 날 바닷속에서 쏴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압축 공기나 공기의 부력으로 튀어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확 밀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원래 잠수함 발사 미사일은 수중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습기로부터 미사일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캡슐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빡 수주면 위로 튀어 올라가지고 캡슐이 열려서 거기서 재점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걸 SLBM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발사 장면을 보면 캡슐이고 뭐가 없어. 그냥 저 물건 하나를 위로 툭 튀어 올라가는데 생기기는 미사일 같이 생겼는데 네. 이게 뭔지를 몰라. 그다음에 화염이 명확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수중으로 튀어 오른 다음에 부스팅 한다 그럽니다. 네. 이 발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일단 튀어 오르게 해서 튕겨 본 겁니다. 그러니까 150m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출 시험이라고 하는 건데 네. 물속에서 배출을 해본 거거든요. 그 다음 단계에서 이게 실제 미사일이 부스팅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이 시험은 여기에 없었던 겁니다. 이번 시험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초등학생이 야구부에 들어갔어. 네. 그래가지고 멋지게 던져봤어. 공 하나가 미트에 잘 꽂히거든. 네. 그럼 이거 선동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거를 유현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기분은 선동열 유현진 같지. 왜? 그렇죠. 엄청난 희열이 내가 던진 게 스트라이크 존에 꽂히거든. 그러면 얘는 지가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초등학교 5, 6학년들 보면 되게 그래.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A급 프로야구 선수도 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물론 계속 연습하고 계속 정기 전술을 연마하면 선동열 유현진 되겠죠.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는 거야. 될 수도 있는 거야. 이 미사일이 미국 인근의 코앞에 가서 미국의 코뼈를 부러뜨린다든가 한국의 그 등 뒤에서 남해안 쪽 와가지고 원자력 잠수함에다 톡톡 미사일 쏴댄다든가 연습하면 되지 왜 안 돼? 그거 안 되겠어? 네. 어쨌든 북한이 굉장히 오랫동안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과정 속에 지금 이번에 SLBM까지 이제 현실화되는 게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98년도에 일단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실험을 처음 했습니다. 네. 북한은 그걸 이제 인공위성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말로는 인공위성이라고 했는데 또 뒤에 가서는 뭐 미국 본토를 쏠 수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북한은 우리가 핵 실험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지만은 북한의 어떤 전략 군사 능력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핵무기 개발도 계속 해오고 있지만은 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적으로 해옵니다. 그래서 북한 핵실험은 지금까지 3차례 핵실험을 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3차례 핵실험은 미사일 발사와 이어서 세트로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 그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는 새로운 어떤 단계로 지금 북한의 기술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이 사출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김종인 편집장 말씀대로 이건 이제 사출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사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단어가 우리한테 굉장히 생소한 단어인데요. 그냥 내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쫓아낸다 뭐 이런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이젝션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옛날에 녹음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옛날 녹음기 보면은 버튼을 눌렀다가 버튼을 튀어나오게 하는 기능. 그렇죠. 그걸 이젝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비디오 같은 거 넣다가 뽑아내는 그런 거를 이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렇죠. 단어네요. 비디오. 이젝션 그러니까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이제 기술적인 게 필요합니다. 우선은 이게 물 속에서 발사를 해야 되니까 물 속에 있으면서 발사를 했을 때 이게 수직으로 발사가 되는 거죠. 물 속에서 수직으로 발사할 때 이 김진희 편집장 말씀대로 잠수함이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사되는 것에 대한 반작용을 견딜 수 있어야 되니까요. 네. 육지에서는 뭐 땅에서 하는 거니까 발사대 그렇죠. 발사대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잠수함의 크기가 커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말하는 거는 이제 북한이 그 소련제 그 잠수함 이제 골프급이라고 하죠. 2,500톤 정도 된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쏘았는데 거기서는 이런 어떤 사출 실험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되고 거기에는 이런 사출기가 딱 하나 그러니까 어떤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발사대가 골프급
잠수함에 딱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거기서 이제 이번에 사출 발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출 발사할 때 또 왜 사출 실험을 해야 되냐면은 두 번째로는 이제 물 속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네. 물 속에서 발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 이거는 이제 물 속에서 발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콜드 론칭이다. 네. 그러니까 차가운 물 속에서 이제 발사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서 발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수면을 뚫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이제 수면을 좀 뚫고 나오긴 나왔어요. 네. 수면을 뚫고 나왔죠. 그다음에 수면을 뚫고 나온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다시 발사를 해가지고 로켓 추진체 연료에 불이 붙어가지고 점화해서 그렇죠. 지상에서 발사하는 예. 것처럼 다시 한번 또 발사를 해야 됩니다. 핫 론칭이라 그러는데요. 근데 이제 이번에 어쨌든 북한에서는 모의 실험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로켓 추진체도 없고 탄도도 없고 네. 이런 이제 모의 로켓을 가지고 발사를 했는데 물 속에서 발사한 것은 일단은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북한은 작년부터 계속 이런 실험을 해와가지고 육상에서 발사 실험을 한번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해상에서 발사 실험을 했고 이번에 이제 물 속에서 발사 실험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크게 뭐 북한이 당장이라도 미국의 앞바다까지 가가지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과장해서 생각하면서 호들갑을 떨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북한이 이런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지난 10몇 년 동안의 미사일 발사 어떤 미사일 개발의 기술 과정에서 볼 때 북한이 네. 이런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개발을 하려고 좀 계속 시도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목적은 결국은 북미 관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동안에 미사일을 계속 개발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은 지금 기다리는 작전이 아닙니까? 미사일 개발을 해도 계속 그렇죠. 기다리고만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어떤 위험 요소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는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뿐만 아니라 잠수함 발사 미사일까지도 만들겠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가할 수 있는 위협을 대형화시킨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일종의 강화 외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강제로 자신의 외교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의 외교적 목표를 변경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북한이 미국의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과시를 해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임계점이 넘어서는 상태까지 도달하려고 할 겁니다. 임계점이 넘어선다는 거는 미국으로서는 이제 북한의 위협을 더 이상 방기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임계점을 넘어선다는 거는. 네. 그래 지금 미국에서 이 북한 SLBM 발사 이후에 어떤 반응이 나왔나 쭉 살펴봤더니요. 미국의 뭐 정부야 뭐 그냥 이거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상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오바마 정부를 비판하는 보수적인 안보 전문가들이 오바마 정부를 굉장히 비판하고 나섰더군요. 예. 뭐 했냐 이겁니다. 북한 이렇게 할 네. 때까지 뭐 했냐. 근데 이들이 뭐 했냐고 한 이면에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네. 근데 북한은 우리는 제재를 하더라도 새로운 위협 수단을 계속 만든다는 것들을 미국이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네. 결국은 이제 북한이 원하는 거는 제재를 통해서는 안 통하니까 협상으로 나와라. 미사일 협상, 핵 협상하자. 네. 북한은 지금 이런 카드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호들갑 떨 필요 없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북한이 북미 외교용으로 이런 핵 미사일 개발 이런 걸 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오늘 재밌는 거는 조선중앙 등 그 조간 보수 언론들이 네. 일제히 무슨 보도를 하고 있냐면은 이게 이제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 곧 위협으로 등장한다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네. 이제 킬체인 사드 아무 소용 없어졌다. 아, 한국형 MD 아무 소용 없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재밌네요. 아니 이거 하자고 지금까지 주장했던 네. 사람들 누굽니까? 사드 배치해야 된다고 그 난리 피던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젠 사드도 소용없다. 아니 무슨 안보가 동네 축구입니까? 불과 저희가 몇 주 전에 사드 얘기를 하고 그거 없으면 죽는 그랬었는데. 것처럼 얘기하더니 예. 그러는데 이게 지난 7개월 동안 벌어진 일인데 작년 10월에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의 핵이 소형화됐다 그래 우리가 기절한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러면은 또 뭐부터 해야 된다 난리 났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물론 작년부터 계속 연장선에서 이번엔 또 주한미군 사령관이 저기 노동 미사일 위협을 들고 나왔어요.
이게 직각으로 쏴서 한반도에 내리꽂히니까 사드가 또 필요하다 그래. 사드 안 사면 또 이거 큰일 나는 줄 알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 나와요.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이제는 뭘 가져야 되느냐? 빨리 한미일 해상 협력을 하고 동해, 서해, 남해 할 거 없이 이제 우리 힘 갖고 모자라니까 일본 다 불러들여서 해상 초계 활동이라고 해서 대잠수함 감시 활동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다음에 한국 해군 저 해상 초계기, 잠수함, 이지스함 더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해군은 난리 났어. 완전히 축제 분위기야. 해군 이거는 해군이 잡는 거거든. 잠수함 잡는 건 객관적으로 잠수함밖에 없어요. 내가 보기에. 탐지해야죠. 그리고 보안 전력으로 해상 초계기나 어떤 구축함에서 대잠 작전을 하는 겁니다. 이것뿐입니까? 또 대잠 공격 헬기, 해상 작전 헬기 또 사야 된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짜리 기사인지 알아요? 오늘 아침 주옥간에 난 기사가 내가 보기엔 못돼도 10조 원짜리 기사입니다. 10조 원짜리 기사야라고. 그러면은 자, 뭘 해야 되는 거야? 한국 안보를 위해서는. MD를 해야 되는 거요. 아니면은 사들 배치되는 거요. 사들 배치해야 되는 것이요. 아니면은 항공모함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요. 이지스함을 일본한테 가서 우리가 바지가랑에 붙들고 자, 이거 이제 기사 나오면 보십시오. 일본의 어떤 군사화 이제 견제 못 합니다. 이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 한국의 해양력 갖고는 북한의 저 고물 저 떠다니는 종이짱이 같은 저 떠다니는 깡통이라고 하는 저것도 감당 못해. 누가 하겠어요? 해양 국가가 해줘야 돼. 미국이나 일본이. 바지가랑이 안 붙들겠습니까? 앞으로 과거사 문제 정부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전략적인 우리의 주권의 관리 장치 하나 해제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전에 사드 뭐 이런 거 갖고 한다 그러면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 들어가서 여기서 또 중국하고 불편한 거 감수하면서 우리 주권 자율성 증발해 버리는 겁니다. 뭐 말 한마디씩 나오면은 하나씩 다 무너져 가지고 자, 그러면 이런 안보를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조선일보 식대로라면 이제 킬체인이나 MD 갖고도 안 되는 안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무인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인기? 이거는 일종의 세균 같은 거예요. 이건 바이러스처럼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군사 무기로 잡을 수도 없어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적어도 탐지 레이더라는 걸 다 깔아야 되거든. 근데 이런 적어도가 다 탐지되는 건 미국도 못해. 미국도 자기네 국토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자, 이런 식으로 동네 축구 마냥 몰려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왼쪽이 뚫리면 왼쪽으로 다 몰려가고 오른쪽이 뚫리면 오른쪽으로 다 몰려가고 동네 축구하듯이 동네 축구하듯이 몰려다니기 시작하는데 결국 다 까고 이건 몇 년 뒤에 지나 보면 그렇게 해서 잔뜩 돈 쑤셔 박잖아요. 국방비에.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못 쓰는 무기예요. 다 중간에 빼먹을 사람이 다 빼먹고. 서북도서에 그 저기 연평도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엄청 때려 박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긴급히 들여온 무기 어떻게 되느냐? 얼마 전에 전술 비행선이 자꾸 추락해서 사업 포기한대. 여기서 130억 날렸어요. 나머지 무기도 그래요. 긴급히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써먹는 무기가 없습니다. 대당 1억 달러에 없어. 들어온 F-15기도 지금 부품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 쓴다 아닙니까? 조기경보기도 못 써. 자, 다 병신됐어요. 왜 그러느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 깔아놓은 사업이 워낙 많아가지고 다 예산을 반텀으로 잘라놓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짝퉁 회사, 무자격 회사, 가짜 부품 다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4, 5년 지나가지고 이제 써먹을 시점이 되니까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야 되니까. 자, 사드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대공 방어 작전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뒤에서 쏜다, 잠수함에서 쏜다 그러면 이건 한반도 전쟁 계획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작전 계획 다 바꿔. 전 국토에 사드를 다 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다 배치한대. 전 국토에 다. 사드 그러면은 안 돼. 아예 이렇게 해. 중앙정부 능력이 안 되니까 전국의 시군구마다 사드 하나씩 지방세 얻어서 사라 그래. 2조 원짜리.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거 갖고도 안 돼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 바다의 경계 면적이 육지의 5배입니다. 5배에서 이 연안 방어만 하더라도 거기에다 약간의 원양 방어까지 한다 그러면은 육지의 약 20배 내지 30배 면적을 방어해야 됩니다. 그만큼 해양의 작전 영역이 넓어요.
이거 다 깔아야 돼. 뭘로? 잠수함, 해상 초계기, 구축함. 네. 그것도 안 되고 일본도 들어와, 미국도 들어와. 다 들어와야 돼 이거.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데 그런 국가의 취약성을 마구마구 드러내는 보수 언론의 의도가 뭡니까? 왜 드러날까요? 이렇게 국가 안보의 이적 행위를 왜 할까? 보수 언론이. 그거는 공포에 쩔은 대중들처럼 통치하고 쉬운 대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민주주의 필요 없어요. 공포에 질리게 만들어 보십시오. 독재로 넘어가는 거 한순간이면 됩니다. 딱 3년이면 됩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 히틀러에 의해 무력화되는데 3년 안 걸렸어요. 한번 공포에 절게 만들면은 네. 대중 협박해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하고 북한이 한 목소리로 한국 국민들 협박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이것도 왜 북한이 지금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냐 하면은 미국이 북한이 자꾸 저거 개발한다고 얘기하니까 확인해 준 거예요. 친절하게 확인을 해줬네요. 요즘 북한이 친절하다고. 네. 특히 미국 군부에 대해서는 미국 군부가 저기 잠수함도 개발하지 그럼 예 써. 여기 있습니다. 갖다 바쳐 아예. 시나리오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일급 기밀을 딱딱 갖다 바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미사일 미국이 입만 뻥긋하면 다음 날 북한이 화답해줬습니다. 네. 지금까지 항상 그런 식으로 흘러왔어요. 그래가지고 겁을 먹는 당사자는 누구냐면 한국 국민들. 네. 이것만 대상이 됐다는 데 대해서는 미국하고 북한의 전략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냥 말씀 들어보니까 참 심각한 문제인데 보수 언론의 이런 어떻게 보면은 공포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우리 한국 외교는 안 이 속아 상황에서 어떻게 넘어가면 되는 거죠. 안 속아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네, 안 속아 나오면 된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깨어 있으면 된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모든 한반도의 어떤 안보나 또는 외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네. 북한의 위협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악화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북한의 위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죠. 북한의 위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뭐 워낙 여러 번 말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튼튼한 안보를 해야 된다. 이건 뭐 국가로서 네, 뭐 네. 두말할 필요가 없는 기본적인 거겠죠. 근데 여기에 기초해가지고 우리가 북한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고 남북 관계를 발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했을 때 북한이 핑계가 돼가지고 네. 주변 국가들이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북한 문제가 이렇게 악화가 됐을 경우에는 북한 문제가 악화가 되도록 또 방치를 하고 그래서 북한의 위협을 핑계로 해가지고 우리 내부의 군사력을 강화시키면서 김동연 편집장 말씀대로 어떤 공포의 대중들이 쩔게 만들어서 어떤 강압적인 통치를 해 나가려는데 활용한다면은 그건 또 부메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네. 악순환을 계속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위협은 더 커지는 거고 북한의 반응은 더 커지는 거고 강대국들은 한반도 외교에 더 개입하는 것이고 네. 그러면 우리가 살 자리는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이 약화되고 북한의 위협이 제거됐을 때 그랬을 때 주변 국가들이 우리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더 줄어드는 것이고 우리 외교가 가야 될 방향은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분명한 겁니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보수 언론의 논지를 보면은 사실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건 뭐 북한이 굉장히 그 우스운 나라인데 이 우스운 나라가 그 해양 잠수함 발사 미사일 SMB를 발사하지 못한다. 이거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한편으로 쭉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지금 당장에 이거를 개발을 완료해서 미국의 본토를 유입하는 것처럼 또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양극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건 현재 북한이 사출 발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뭐 아까 김정일 편집장이 말을 한다면은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이 지금 야구 피칭을 하고 있는데 네. 나중에 뭐 훈련을 계속하면은 뭐 선동률이 될 수 있는 거지만 현재는 지금 중고등학생, 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이런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상태라는 것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네. 그리고 이런 어떤 주변에서 상황을 왜곡하거나 과장하거나 호들갑스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김정일 편집장은 속지 말아야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외교, 우리 안보가 나아야 될 그런 방향과 지침만 명확하게 하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북한이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건 뭘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건 우리 그 좋은 무기가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왜 이런 거 아무리 국방비 때려 박아도 그 대비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무기가 하나 있어. 뭔가요? 레이저 광선.
레이저 광선이요? 레이저 광선이 있다고 우리한테는 한번 째려보라고 이러면서 네.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랑 같이 통일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직접 만나가지고 네. 째려보면 그 레이저 광선으로 다 요격이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비장의 무기. 아니 그 레이저 빔으로 대한민국을 다 통치했는데 북한은 왜 못해? 그 무기가 있었네요. 근데 저는 만나서 오늘 신문들 보면서 또 좀 뭐랄까요, 이 어떤 이중성 같은 것들을 보는데요. 그 뭐 윤상현 대통령 특보가 모스크바 70주년 행사에 가서 북한의 김영남 상임위원장 5번을 만나서 네네.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말한단 말입니다. 그냥 행사에 참석해서 지나가다가 5번 말하는 거예요. 5번이 아니라 10번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덕담 나눈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처럼 또 연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이중 플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남북 관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근데 그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부 뭐 삐라 문제니 뭐 문제니 하면서 이거를 다 놓쳤습니다. 다 놓치고 나서 결국은 남탓만 하는 거예요. 북한이 문제에 있어서 안 됐다 그러는데 지금도 또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북관계 개선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우리의 안보 전략이 우리가 미국처럼 돼야 됩니까? 우리가 소련처럼 돼야 됩니까? 우리가 러시아처럼 돼야 됩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력에 맞는 그런 국가 전략, 그런 안보 전략을 짜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북한의 위협을 계속 강조하면서 남북관계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우리는 미국처럼 군사 강국이 되자, 우리는 소련처럼 군사 강국이 되자, 이런 길을 선택하자는 것, 그런 거 아니면은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항상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야 된다. 이거를 선택해라. 이런 거를 강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신났어요. 그게 왜 싫어요? 지금 그토록 원하던 세상이 오는데. 바로 그게 원하던 건데. 예. 아니 이건 말이죠. 마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지금 그 극우 언론이나 이 보수 정권이 이해하는 국가관이라는 거 보면은 국가관, 전략관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은 저는 항상 느끼지만 국가를 어떤 유기체, 즉 인간의 신체처럼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근육과 뼈가 뭐냐면은 군대와 공안 세력이에요. 그러면은 이 군대와 공안 세력을 단련시키는 방법은 뭡니까? 계속 써먹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산에 올라가고 헬스클럽을 다닙니까? 단련시키는 건 이 신체에 의도적인 고통을 줌으로써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근육과 뼈를 자꾸 더 활용함으로써 그 힘을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북한이라는 적당한 위협이 있어서 이거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대와 공안에 대한 어떤 투자를 더 확대하고 그거를 유사시에 써먹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신체가 건강해지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 국민들은 뭐에 비유할 수 있냐 하면은 하나의 어떤 오장육부 같은 장기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어떤 내부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국민들은 과도한 운동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몸의 에너지, 자기들이 축적해야 될 양분마저 다 소비해버리는 날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국민들이 오히려 그 과도한 운동이 건강을 망치듯이 이 하나의 어떤 지금과 같은 오래된 긴장이 국민들 삶을 피폐하게 합니다. 네. 굉장히 서민의 생존을 잠식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체 유기체의 외형은 좀 더 강한 인간이 돼 나간다는 여기서 비로소 안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냉전의식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북한하고 대치하고 더 많은 어떤 복지를 희생해서 국방비에 돈 쓴다는 게 아니 이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국방비가 최고의 복지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 나라의 안전복지는 국방비만큼 좋은 게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복지지 무슨 무상급식이 최고의 복지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하던 세상이 왔는데 이걸 왜 활용하네? 거기에다 대중들 통치하기 좋고. 네. 그러니 보수 언론이 이걸 10배, 100배 언론 전문 용어로 후가시라고 합니다만 이런 걸 갖고 종편에서 하루 종일 이거 틀어주는 게 왜 나빠? 이렇게 좋은 걸? 네. 이제 이러다가
중국한테 뒤통수 맞고 미국한테 뒤통수 맞고 이제 갈 길 몰라 헤매이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것 같아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6월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가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이제 한미일 삼각관계 강화시켜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6월 미국 방문이 예상됩니다. 근데 9월 달에 또 중국에서는 9월 3일 날에 전승행사 할 겁니다. 전승행사 하면서 일본을 강하게 몰아치겠죠. 그러면서 미국 중심으로 동아시아 세력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할 겁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은 또 지난번에 아베하고 그렇게 역사인식에 대해서 다투면서도 아베하고 반동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듯이 9월 3일 날 전승절 행사를 통해 가지고 미국 중심의 질서 재편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또 9월달 미국 갈 겁니다. 미국 가가지고 또 상하원 합동 연설 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노선을 못하는 것을 미국 여론에게 또 알리고 환기시키는 그런 어떤 실리 외교 중심을 해나갈 겁니다. 네. 우리는 근데 굳어 있습니다. 우리는 굳어 있는 고착 외교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갑갑한 것이죠. 네,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 성공 호들갑 떨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보수 언론이 얘기하듯이 우리나라의 안보를 강화하는 쪽 어떻게 보면은 군비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는 게 좋은 길은 아니다라는 걸 제가 좀 알 수 있었고요. 국민들이 쫄 필요 없이 이 공포 마케팅에 놀아나지 않고 이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팟짱을 듣고 계신 분들 중심을 잘 잡고 계실 것 같고요. 그 공포 마케팅에 놀아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고요. 국민연금에 대한 청와대 공포 마케팅 이거에 대해서 놀아나면 안 됩니다. 하여간 곧 국가가 파멸할 거라는 어떤 그 임박한 파국의 시나리오를 네. 상상력의 공간에서 만들어내서 언론을 통해서 매일 뿌려대는 나라. 어떤 종말론적인 파국. 네. 이걸 통해서 통치력을 강화하는 나라. 언론이 여기에 봉사하는 나라. 국가의 자긍심이나 우리의 어떤 미래 낙관주의 또 네. 어떤 그 진보는 저는 낙관주의라고 봐요. 진보 역사가 진보한다는 건 어떤 역사적 낙관의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논리적 근거를 빼앗아 버리기.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 스스로에게 대한 자학적인 고통 가하기 이런 어떤 그 정신병리적인 현상이 오늘날 한국의 공론의 장애 특징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순서로 김종대 러브레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유 또 그거 해야 되나? 네. 답장도 없는데. 답장 없어도 꾸준히. 그러니까 꾸준히 해야 돼. 예, 햇볕 정책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지 결과가 나온 것처럼 네. 연예 노선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일희일비하지 말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순정남의 모습을 보이셔야죠. 또 순정하면 저 아닙니까? 순정 김종대. 네. 호 하나가 생겼어요.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도 많이 보내서 몇 번째 편지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나의 순정의 편지. 그래도 언젠가 멈출 수 없는 나의 어떤 편지 근혜 씨한테 보내드려요. 세월은 유수와 같고 화살과 같아서 어느덧 당신 얼굴에도 주름이 깊어지네요. 새삼 세월을 느껴요. 얼마 전 쌍둥이 조카 얻으셨다지요. 축하드려요. 그러지 않아도 남자복은 지지리도 없는 당신한테는 매우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당신도 알고 보면 한 여인에 불과한데 왜 대한민국 남자들은 당신을 여인으로 만들어주지 못한 것일까요? 그러니 깊어지는 외로움에 잔병치레 많아지는 요즘의 당신은 전혀 행복해 보이질 않아요. 골이 아프고 목이 아프고 배가 아파가지고 들어 누워버린 당신이 없는 한 달 국회는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원칙에 합의했지요. 그렇게 국회에 합의해 달라고 했으면 됐지. 이제 기운 좀 차렸다고 그걸 다시 깨버리는 당신을 보니 역시 당신답다. 역시 박근혜다라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군요.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이렇게 심술을 부려야 당신답지 그냥 양보해버리면 안 되지요. 근혜 씨가 왜 근혜 씨요?
골치 아프면 삐지고 들어 나왔다가 여차하면 일어나서 다 엎어버리는 그 똥배짱 빼면 당신은 시체지요. 당신 참 잘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회적 대타협이니 뭐니 떠들지만 다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당신 아버지가 물려준 대통령 1인을 위한 국가니 사회적 대타협 이런 거추장스럽고 지저분하고 시간 걸리고 불필요한 과정을 왜 만든단 말입니까? 그냥 레이저 광선 한 방이면 되는 걸 말이죠. 뭐라고요? 아픈 여자 놀리는 거냐고요? 아니 돌봐줄 남편도 없는 게 뭐 그건 안쓰러워 그러는데 뭐라고요? 그게 재밌냐고요? 아니 왜 또 그렇게 심술 부리고 그랴. 내 오늘은 내 화 안 낼게. 아이 진짜 이게 당신 몸도 아프고 그랬는데 내가 소리 벅벅 질러서 되겠어? 다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그 좀 이해 좀 하고 그랴. 뭐라고요? 주제 파악이나 하라고요? 아니 내 주제가 어때서 맨날 나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겨? 그러지 않아도 남자 우습게 보는 거에서 내가 좀 아닌 게 아니라 계속 속은 좀 부글부글 끓었는데 좀 아프다고 해서 지금 말 살살 하고 있는데 말이요. 저기 자꾸 그런 식으로 심술 부리고 말이지 눈 째려보고 이러지 마시고 이제는 좀 노년에 우리 좀 가족답게 우리 좀 사랑하는 사이에서 좀 뭔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살면 안 될까요? 오늘 밤 비가 많이 온대요. 삭신이 많이 쑤실 것이요. 몸조리 잘하고 운동 부지런히 하고 그 주름에 좋은 크림 내가 몇 개 아니까 보내드릴게. 그래서 좀 뭐 이제 늦게라도 여자가 되셔야지 무슨 거 자꾸 소리 지르지 마요. 이만 마칠게요. 네, 이 안쓰러움과 안타까움이 묻어있는 오늘 러브레터였습니다. 그렇죠. 예. 분명히 안쓰러움과 안타까움이 묻어있고 네. 또 진정성도 있죠. 근데 받아들이는 분은 이거 뭐 별로 기분 안 좋은 모양이에요. 안 좋지.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국민에 대해서 공포 마케팅한 이유가 네. 이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에 가서 하프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김종래 러브레터 계속 받으니까 이 마음 안 좋아가지고 네. 그냥 공포 마케팅하면서 한 푸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화를 네.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러브레터 그리고 김장수의 눈 이 팟짱 애청자들이 너무 좋아하시고요. 이걸 묶어서 책으로 내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지금 팟짱 댓글에 달렸습니다. 그건 안 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한 5억 저 소송. 아니 지난번에는 그거 해가지고 뭐 또 노이즈 마케팅해서 네. 뭐 책 잘 팔리면은 그 비용 뽑아가지고 중국 가겠다 그러더니 또 검색도 받겠네. 법률적으로 뭐 조사해본 모양이지. 글쎄 말이에요. 네. 그래서 책은 안 되고 또 뭐 내가 책 내라고 한번 물어봤더니 넌지시 권유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책은 안 되고 CD는 어떻게 하느냐 또 그러던데요. 전혀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럴 수 있게. 아니 팔린다면야 뭐 나도 정봉주처럼 책 팔고 인쇄 받아 감옥 가고 나 이렇게만 하면은 나 소원이 없겠어. 나는 지금 이 바깥 세상의 감옥이에요. 차라리 감옥에 가면 더 자유로워질 것 같아. 네. 그 말씀이 와닿네요. 바깥 세상이 감옥이다. 아니 그 갑자기 위대해 보이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예전에 이제 정약용 선생이 네. 강진으로 귀향 갔을 때 이제 드디어 나는 학문에 몰두할 수 있게 됐다. 딱 네. 그랬는데 이 김정래 씨가 완전히 정약용 선생과 똑같은데 감옥 가면은 드디어 나는 이제 해방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유일하게 부족한 게 좀 학문적 소양의 깊이가 얕다는 건데 이런 부분이 거기만 갈 수 있다면 네. 국가가 무상급식 해주면서 네. 김종대 공부시키고 나올 때쯤이면은 굉장히 성장해 있겠지. 자 그러면은 뭐 보냅시다. 방법 있어요. 저희가 러브레터 책으로 묶어 냅시다. 책으로 묶어서 내고 다녀오시고. 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해서 자 팟짱 애청자분들이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러브레터와 김장수의 눈은 이제 팟짱에서 계속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말씀 나눠봤는데 참 박근혜 대통령이 이 방송을 듣고 정말 영혼 이탈, 정신분열적 모습에서 돌아와서
국민들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섰으면 좋겠고요. 이 북한의 어떻게 보면 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사출 시험 성공 여기에 정말 이 휘둘리면서 너무 벌벌 떠시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호들갑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섭다. 이 쫄지 않는 그 마음가짐으로 팟짱과 함께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두 말씀 정말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